이겨도 이 임차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임대료 2년 못 받은 걸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고 실제로 재소전 화해를 경험해본 변호사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. 그러니까 1년 살았지만 1년 더 살래는 되는데 1년 살았으니까 나가는 안 된다는 거야. 저희가 부동산 사건 진짜 많이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상가주, 건물주, 집주인분들을 위한 법률 상식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게 제가 뭐 가진 자들, 있는 자들을 위한 뭐 팁을 알려드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임대차 보호법이 워낙에 임차인 보호에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오히려 임대인분들이 억울하신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뭐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임대인분들, 임차인분들의 비율이라고 하면 뭐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뭐 진짜 조금 더 임차인분들이 요새는 조금 더 많이 오시긴 해요. 왜냐면 전세보증금 사건이 워낙에 많아서. 뭐 어쨌든 뭐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 중에 기본. 이 임대차 보호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죠.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? 제일 큰 차이는 2개월이냐 3개월이냐. 안 내고 네, 버틸 수 있는 기간. 임대차 보호법이 되게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 아니라 특별법이거든요. 줄여서 주임법, 상임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원래 민법에 임대차 규정이 원래 있어요. 그걸로도 불충분하니까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. 근데 이 특별법을 만든 취지가 임차인 보호를 해주기 위함이다. 이런 거죠. 뭐 제일 큰 게 이런 거였지. 옛날에 많이 했던 게 상가에서 1층에서 고깃집이나 뭐 횟집 이런 게 잘 되니까 이제 나가.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상호로 아들이 물려받는다. 이런 게 너무 이제 심해지니까 이 장사가 잘 되는 경우를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이냐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보장해주게 되고 권리금이라는 게 생기고 권리금이 이제 조문으로 들어간 게 얼마 되질 않았어요. 그 반대로 임대인들 아셔야 되는 못 쫓겨난다. 그렇지. 임대인이 이제 뭐 이 빵집 잘 된다고 너 꺼져 하고 이제 바로 자기 아들 꽂아주고 이게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쉽지 않다. 그렇게 하면 못 내보내죠. 어떻게 내보내? 뭐 깡패 불러서 내보낼 수 없잖아. 하긴 법적으로는 해야 되니까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못 내보내지. 칠 거잖아. 월세를 계속 낸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. 이제 월세 안 내기를 기다렸다가 딱 그 기간 차자마자 소송한다.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지. 이런 거는 어쨌든 임대인분들이 그렇게 막 마음대로 자기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. 또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새로 생겼어요.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이거는 내가 뭐 2년 계약을 했다가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잖아 원래. 근데 내가 나는 이거 계약갱신 한번 할 거야. 그냥 갱신을 하고 싶다. 그거를 하면 못 내보낸다. 몇 년까지? 이게 원래 2+2 뭐 이랬는데 상가는 원래 10년이 보호가 되니까 이제 뭐 정말 극히 예외적인 뭐 보증금이 너무 크거나 이런 경우 제외하면 보통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10년의 보장을 요새 받고요.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뭐 2+2 이렇게 보장을 받는데 어쨌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. 이 임대차 보호법이 기본적으로 엄청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를 해줘요. 그래서 만약에 둘이 계약을 했어. 특약사항으로 원래 상가는 3달을 밀리면 내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달 1기만 밀려도 내보낼 수 있다라고 특약을 썼어요. 그러면 이제 한 달 밀리면 내보낼 수 있냐? 이 사적 자치의 원칙상 내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못 내보냅니다. 보호를 받는 보호를 받죠. 임차인한테 강력하게.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붙으면 거의 대부분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약간 꼼수로 뭐 이런 거를 해. 내가 왜 이렇게 3기가 아니라 1기를 했냐?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시세는 월세가 한 달에 1,000만 원인데 나는 1,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절반으로 받았고 이러이러한 특혜를 줬고 이런 이례적인 게 있어서 뭐 한 달 했다. 안 돼. 없어요 그냥. 안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볼 수는 있지만 소송까지 가면 거의 다 진다. 또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에 생긴 계약갱신 청구권의 그 거절 사유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걸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게 있어서 이게 되게 첨예한 문제가 됐어요. 근데 내가 사실 이런 거지. 월세를 시세에 비해서 좀 싸게 주고 있었던 거야. 한 1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다른 집은 200만 원씩을 받고 있어. 그래서 나는 2배를 올리고 싶은데 이 법상 5%씩밖에 못 올리잖아요, 1년에.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고 200만 원씩 줄 사람을 새로 받고 싶은 거야. 이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를 썼어. 이제 못 내보내잖아요. 이랬더니 이제 집주인이 나는 200을 받고 싶으니까 나 이거 실거주 할 거야.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. 그래서 내보냈어요. 그러면 내보내는 절차에 내가 실거주를 한다는 걸 증명할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?
애초에는 뭐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거야?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. 그래서 내보냈어. 근데 한 6개월 뒤에 봤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우편물 같은 거나 이런 뭐 집에 들락날락 하는 거를 영상을 찍는다거나 이런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 사람 실거주 안 했잖아 하고 소송을 건 거죠. 그러면 이제 지죠. 이게 완전 신법이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게 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서 이제 손해배상해라. 이것도 진짜 실거주를 할 게 아니면 꼼수를 써서 내보내면 안 된다. 1년 계약을 해도 2년 주장이 가능한데 이것도 좀 중요한 거죠. 만약에 1년 계약을 했다. 이거는 무조건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예요. 왜냐면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다가 나 2년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. 2년이 부부가 되니까. 1년이 끝나도 이제 1년 더 살 수가 있는 거죠. 일단 기본적으로. 네, 집 같은 경우. 그러니까 1년으로 정해놓으면 임차인은 1년 지난 다음에 나 나갈래고 나갈 수가 있어. 근데 임차인이 나 1년 더 살래 했을 때 못 내보내. 그러니까는 더 살래 하면 살 수 있는데 1년 나가면 안 된다. 딱 그거야. 그러니까 1년 살았지만 1년 더 살래는 되는데 1년 살았으니까 나가는 안 된다는 거야. 이거 진짜 이상하죠. 이상하다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2년 계약하는 게 임대인분한테는 좀 깔끔하죠. 만약 2년을 계약을 했어. 근데 임차인분들도 조금 더 약간 잘 모르시는 게 이런 거야. 2년을 계약을 했는데 한 3개월 살았어. 근데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. 그래도 2년치 월세는 줘야죠. 1년 계약. 아니 1년 계약이면 1년만 주면 되는데 이제 2년을 쓰면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가 이 집에 실제로 안 살아도 그러니까 1년이 좋다는 거죠. 임차인은 무조건 1년이 좋지. 반대로 임대인은 이제 2년이 유리하고. 어쨌든 이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주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는 세입자가 월세도 안 내면서 안 나갈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.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나요? 엄청 많이 생기죠. 이제 월세를 안 내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겠죠. 명도 소송이 왜 힘드냐면요. 일단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고 막 이제 하면 길게는 2년 막 이렇게도 걸릴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동안 또 집은 상하지. 이 집에 새로운 임차인 받아가지고 새 받아서 내 금융이자 쳐내야 되는데 돈 안 들어오지. 이겨도 이 임차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임대료 2년 못 받은 걸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요. 6개월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기간 차이는 뭐가? 6개월은 이 상대방이 아무것도 다투지 않을 때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제일 최악인 건 법인, 임차인이 법인인데 일단 막 시간 끄는 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, 내가 임차한 거 아니야, 얘가 임차한 거야.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시간을 계속 끌어. 근데 얘네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사비 받고 싶은 거야. 계속 버티면서 시간을 끌면 이 사람은 이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사비 주고 빨리 꺼지라 하고 새로운 사람 받는 게 더 금전적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2년까지 뻐겨버리는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막 송달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들어두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법인이 직원들 숙소처럼 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래서 저 임차인 법인 받는 거 완전 반대.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? 또 법인이 잘 준다는 사람도 있어. 내가 겪어봐서 그래. 어쨌든 근데 이게 끝났어. 명도소송이 딱 이겼어요. 만약 이기면 뭐 깡패들 불러가지고 우르르 뭐 이 사람 멱살 잡고 끌고 나가게 하고 뭐 쇼파 다 들어도 이게 안 되잖아. 이건 또 집행을 별도로 해야 돼.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 또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. 여기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. 집을 깨끗하게 비워주면 문제가 아닌데 다 집기가 그대로 남아있어. 그러면은 그거를 집행관 사무실에서 또 창고로 옮겨야 돼요. 근데 그 창고가 또 임치를 해야 돼. 그 창고 주랑 또 컨택을 해. 내가 만약에 엄청 부자여서 또 그 근방에 창고가 있으면 거기다가 좀 부탁해서 맡겨도 되는데 창고 업자랑 또 컨택을 하게 되면 그 창고 보관료도 내가 내야 돼. 임대인. 그 보관료도 내가 내고 나중에 그걸 임차인한테 청구를 별도로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돈이 없어. 그럼 난 창고비도 또 써요. 그거는 이제 짐에 그거랑 다른데 꽤 많이 나와. 적지 않아요. 한 달에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니까. 그렇지. 이런 과정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. 그래서 좀 임차인분들을 받을 때 조금 신중히 받으시면 좋다. 이게 한 번 되신 분들은 진짜 그 뒤부터 완전 학을 떼세요. 이제 뭐 관상도 좀 보시고 이 사람의 뭐 하는 일. 그래서 이제 뭐 임차인 분들을 그렇게 신중하게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는 재소전 화해가 있습니다. 재소전 화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너무 어렵죠. 만약에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막 강제로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명도소송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명도소송을 할 필요 없도록 미리 그걸 문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. 화해 문서를. 양 당사자가 재판장에 가서 우리 요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보통 명도소송에 많이 쓰이는 거죠. 이게 꼭 명도소송에만 쓰이는 건 아닌데 많이 여기서 그러면은
3개월을 월세를 안 내면 부동산까지 다 끝난 걸로 하겠습니다. 합의를 한다는 거.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. 근데 어쨌든 이 이후에 있자는 건 똑같이. 그 1년, 2년 단축됐잖아. 집행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. 창고비는 나가겠지. 그러면은 이거는 비용이 없어. 저희는 사무실에서 한 220 정도 받는데 이게 뭐 규모가 엄청 크다. 뭐 양식장이다. 월세가 뭐 1억 2억 한다. 이러면은 좀 더 많이 받기도 하죠. 왜냐면 챙길 게 많아. 그러면은 이렇게 변호사 비용을 써가면서도 얼마부터 솔직히 거래해볼 만하다고 했어? 벌써 300. 300? 300이면 꽤 적네요. 아니 재소전 화해가 우리가 220을 받잖아. 아니 월세가 300이면 작은 게 아니라 1년에 한 3천 넘잖아요. 요 기간을 단축해주는 거야. 한 200 정도도 괜찮을 것 같네. 200. 월세 200. 월세가 요 정도 되면은 이거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이 재소전 화해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화해조서니까 그 임차인이 이걸 동의를 해줘야 되고 임대인한테 거의 뭐 무조건 좋은 거나 다름없지. 그러니까 완전 가불관계가 명확할 때 임대인이 막 요구하는 거지.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임차를 줄 건데 너 아니어도 여기 들어올 애들이 줄 서 있어. 이러면 재소전 요구할 수 있겠지. 근데 이게 공실로 한 2, 3년 있었고 들어올 사람 얘밖에 없어. 재소전에 쓰자고 하면 얘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. 이러면 못 쓰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인기가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.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항상 쓸 수 있는 전략은 아니에요. 근데 애초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이거 진짜 그 건물주는 모르시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고 실제로 재소전 화해를 경험해본 변호사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. 이거 한 50% 이상 안 해봤을걸요. 여기는 많이 하는 저희는 뭐 많이 한다 봐야죠. 양식장에 관한 뭐 임차 뭐 이런 거 크잖아. 세 번째는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권리금 조항도 이게 법에 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권리금에서 제일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임대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돈 거래다. 임대인은 이거를 왈가왈부할 자격 자체가 없다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게 왜 제일 중요하냐?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어. 근데 사실 임대인은 이 신규 임차인한테 임차를 또 주고 싶지 않은 거야. 자기가 쓰고 싶은 거야. 이 좋은 자리를. 얘네 둘이 권리금을 뭐 한 3억, 5억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월세 더 받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가 쓰고 싶어서 이 사람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했어. 거절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하면 이 권리금을 임대인이 물어야 될 수가 있어요. 정당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이럴 수 있잖아요. 내가 뭐 기존 임대인은 월세를 한 1,000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세 500개 달라는 이상한 놈이 왔다. 얘를 신규 임차인으로 데려왔다. 이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. 판사님이 보기에 이게 적절한 사유가 된다 안 된다가 또 중요하고. 그게 있죠. 업종도 가능? 업종도 뭐 예를 들어 유흥업소다. 이러면은 근데 음식점은 뭐 싫다 이 정도는 안 되고. 음식점이 음식점을 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. 정당한 거절이 인정되는 예외가 신용불량자거나 정말 불가피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거나 법령상 인허가가 나지 않는 거였다거나 뭐 이러면 딱 들어도 정당하잖아. 아니면은 신규 임차인이 지불 능력이 없는 게 뻔히 보이거나 뭐 이러면은 거절할 수 있겠지. 오늘은 뭐 어쨌든 임대인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뭐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댓글은 모르겠지만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